네, 두 번째로 20세기에 들어서 점점 더 기술과 재료가 고도화되면서 더 큰 경관의 교량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경관 교량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다리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관건은 스팬입니다. 스팬이라는 거는 경관이죠. 경관이라 하면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건너지르는 그 너비, 이것을 이제 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경관이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다리라고 하는 것은 큰 협곡이나 바다나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강에다가 교각을 촘촘히 세우고 그 위에다가 상판을 얹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교각 개수를 줄여서 이 상판의 스팬을 넓게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교각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교각을 요 길이로 둔다 그러면 상판의 이 크기가 상판의 요 크기가 D가 1이라고 합시다. 반면에 이 교각을 2배로 해서 이 스판을 2L로 한다고 하면은 이 상판은 그만큼 더 두꺼워져야 되죠. 그렇죠? 이 D는 2가 아니라 뭐 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량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요 둘 사이에서 말하자면 최적점을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교각을 만드는 거는 이 바닥 밑에다가 기초를 만들고 이걸 세우는 거죠. 그렇죠? 교각의 비용은 교각 플러스 기초의 비용이고, 상판의 비용은 상판 플러스 이것을 매달기 위한 소위 말해서 구조의 비용이다 라고 하면 결국 이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교각이 많아지면 상판이 얇아지고, 교각이 적어진다, 말하자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상판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 숫자를 적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서 보듯이 이런 금문교라든가 조시 워싱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있는 바다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기 때문에 교각을 만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교각을 포기하고 제일 수심이 얕은 양 끝에다가만 교각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스팬이 커지죠. 이 스팬이 커져서 생기는 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각의 비용과 상판의 비용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들은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교각 비용과 상판 비용의 합이 최저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조합을 찾는 것이 교량의 디자인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교량이죠. 하버 브릿지, 금문교, 조시 워싱턴 브릿지, 전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장대한
교량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RC의 시대가 된 만큼 RC를 이용해서 만든 대경관 교량도 나타납니다. RC는 특히 철교량에 비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부식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쉬워서 더 철교량보다는 아주 나쁜 기후라든가 이런 데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몇 가지 RC 교량도 그런 특징들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 특징을 좀 보시면 이런 다리 같은 경우도 그 다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길면 이 사이가 크면 클수록 좋죠. 왜? 요 교각 비용을 전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므로. 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요 상판이라고 하는 기차가 지나가는 이 판은 요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왜? 요 상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량이라는 건 결국 그거의 연결이죠. 요 교각과 교각이 요구하는 최대 스판이라는 것과 상판이 요구하는 최소 스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아치를 만들고 여기다 촘촘촘촘 기둥을 세워서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간터 브릿지는 역시 이렇게 하는 거죠. 교각과 교각은 가급적 멀리한다. 이 상판은 좀 짧아야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로 요 스판을 분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으로 요걸 분할을 해서 위에 상판의 스판은 줄이고 교각의 스판은 늘리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교량이죠. 우리가 연석보의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다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대로 형태로 가져온 전형적인 콘크리트 교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량이 점점 발전합니다. 발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좀 더 넓은 스판을 좀 더 적은 재료를 가지고 교량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계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타코마 네로우스 브릿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1940년도고요)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 네로우스라는 협곡에 지어진 다리가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바람에 의해서 휘더니 결국 이런 붕괴를 겪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그 전에도 교량이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특히 이 교량은 그 붕괴 과정 자체가 촬영이 돼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된 교량인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그 사람이 하나 건너오죠. 그 사람이 사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촬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것이 왜 이렇게 붕괴가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량이 원래 처음에 브루클린 브릿지나 이렇게 만들 때는 이 소위 상판 자체를 아주 두껍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중 구조로 해서 위에도 차가 다니고 아래도 차가 다니고 여기는 이제 트러스로 이렇게 쭉 만들고 이렇게들 쭉 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기술적인 자신감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경량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코만 네로스에 이르면 이런 박스 자체가 아주 다 간소화돼서 양쪽에 H형광 두 개만 놓고 거기에 이렇게 슬라브만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아주 경량화가 됩니다. 자, 이게 1940년도 타코만 네로스의 다리였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아주 강풍도 아니에요. 이 다리 자체도 초속 120km 정도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됐으니까 강풍이 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로 무너진 거죠. 그거는 뭐냐면 소위 공진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 이걸 보시죠. 바람이 붑니다. 이게 이 턱 때문에 바람의 한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와류가 생겨요. 자, 와류가 생기고 바람이 내려니까 이 와류의 음압, 마이너스 음압에 대해서 이쪽이 이렇게 들리겠죠. 자, 들리면서 다시 얘가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서 갔다 온 바람하고 같이 와류가 또 생기고 이게 점점 이 진동이 커집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자, 뭐 영화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연인이 한 사람 앉아 있고 이 남자가 짓궂게 이 배를 넘겨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하죠. 다리를 갖고 이 배를 이렇게 하면은 점점 출렁거리면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근해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배가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면 다시 원위치가 됐을 때 또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진동하는 진동수에 맞춰서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이 진폭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자빠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부는 바람의 진동수가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았습니다. 같은 바람이 아주 약한 바람이 계속 불어댔고 거기에서 이 다리 형상이 와류를 만들었고 와류에서 소위 토션이 생기는데 이 토션이 이렇게 두꺼운 박스면은 이걸 견뎌줬을 텐데 결국 경량화를 한답시고 이렇게 가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신 바처럼 저렇게 붕괴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대경관 교량이 발전을 해서 점점 경량화가 되고 경량화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경량화를 해야 더 큰 스판을 건너지를 수가 있으니까 점점 경량화를 하다가 결국 이러한 바람의 진동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교량 자체를 줄이다가 일어난 하나의 사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교량을 아무리 큰 교량을 하더라도 교량의 단면을 그렇게 이 타코만 네로스 다리처럼 아주 간단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위에 있는 다리가 최근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판을 가졌던 아카시 카이쿄 브릿지라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교량의 상판 자체가 트러스로 되어 있죠. 트러스로 되어 있어서 앞에 본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비틀려서 붕괴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자, 밑에 교량은 그 단면 자체가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바람이 불더라도 비행기 날개가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상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역할을 해서 팽팽해짐으로써 바람에 의해서 영향받지는 않도록 그렇게 교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 오른쪽 그림은 그 현수결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요. 일단 양측 교각을 먼저 세우고 교각 사이에 큰 현수선을 먼저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한다는 얘기는 선들을 서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꼬아서 큰 텐돈 덩어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달아매는 줄을 내리고 밑에 판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현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교량인음가 하면 또 사장교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사장교라는 것은 교각에서 선을 사선 방향으로 내려뜨려서 그 케이블이 상판을 붙들고 있는 이런 거를 사장교 케이블 스테이드 브릿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의 이제 가장 큰 스판을 가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다리가 되겠고요. 밑에는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무게 균형을 이루어서 잘 붕괴되지 않고 건설 과정에서 붕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와이어가 굉장히 힘을 받는 와이어가 저 교각에 붙으려면 이 교각 자체가 저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뽑으면 뽑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위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오른쪽 아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코마 네로스의 사례도 알고 19세기에 군대가 발맞추어 가다가 다리가 붕괴됐다는 이런 사실도 아는데, 자, 이러한 일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또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량은 뭐냐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런던에서 보행 육교로 만든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다리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와 최고 엔지니어인 어베럽이 같이 설계해서 만든 다리인데요. 자, 이 다리가 왼쪽 위 그림처럼 개장하던 2000년 1월 1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념식을 하고 다리를 건너는 중에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가 됐을까? 결국 원인을 못 찾아내서 이 다리는 사흘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아주 뭐 대망신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다리가 흔들렸을까? 타코마 네로 다리처럼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군대가 행진한 것처럼 다수의 군중이 발맞춰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다리가 흔들흔들거려 갖고 폐쇄가 되고 말았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리는 원래는 현수교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는 거가 맞는데 이 런던에는 이제 경관 규정이 있어서 이 높이가 45m 이상은 안 되는 기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키텍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각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뉘었습니다. 이렇게 뉘었어요. 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직한 중은 이런 식으로 역시 내려가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양팔이 벌린 구조가 되니까 어떤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은 요 위에 이렇게 이 둘 사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트러스를 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절약할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절묘한 공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45도로 누인 이 교각이 사실은 이 역할도 하고 그걸 잡는 이 가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역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하게 되느냐, 이 방향으로 흔들리는 원인이 되고 만 거죠. 자,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작위로 걷죠. 이렇게 무작위로 걷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결국 걷는다라는 것은 일정한 템포가 있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이렇게 보폭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의 10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이 다리 위에 올라가서 걷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무작위로 걷는다 하더라도 뭔가의 템포가 맞는 부분이 있었겠죠. 왼발 오른발.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진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방향으로 하고 이 방향으로 생기는 아까 타코마 네로스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생겼을 겁니다. 생기다 보니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기우니까 하고 이렇게 했겠죠. 다리가 저쪽으로 기우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이게 그 진폭을 더욱 가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리를 이렇게 딛고 이렇게 딛고 하는 동안에 이 전체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이 다리를 폐쇄하고 보강을 합니다. 결국 만병통치약인 이 TMD라는 거, 공진을 이 무게추를 갖고 조정하는 장치를 달아서 댐퍼라 그러죠. 이걸 달아서 이 자동 장치를 조정하는 이런 대수술을 겪었습니다. 자, 이거의 교훈은 결국 아무리 초현대적인 기술자와 건축가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측치 못한 어떤 자연 현상에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이런 수많은 어떤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깨우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밑에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중량과 변형을 견디는 강성은 모순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벼워야 되니까 얇게 하려고 그러죠. 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에 견디는 강성이 따라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진동이 생기죠. 자, 이 진동이 생기는 순간에 결국은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무작정 두껍게 하자니 결국은 부재가 두꺼워져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아주 비경제적인 교량이 되는 것이고, 이걸 무한히 또 얇게 하자니 결국 이런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붕괴 위험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그런 모순관계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 이 교량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